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목소리, 저는 여러분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빛의 세계로, 그리고 그 빛을 넘어서는 상상의 영역으로 부드럽게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과학의 주제를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구조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밤하늘을 수놓은 머나먼 별빛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 빛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 존재의 배경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빛 속에서 태어나고 빛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며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토록 친숙하기에 우리는 빛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의 무게를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빛 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엄격한 법칙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속도의 장벽입니다. 빛의 속도. 진공 속에서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이 숫자는 단순한 측정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쓰여진 언어의 기본 문법과도 같습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질량을 가진 그 무엇도 이 속도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은 마치 우리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의 가능성과 상상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듯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주는 이토록 절대적인 속도 제한을 두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젊은 특허 심사관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실험 장비가 아닌 오직 생각의 힘즉 사고 실험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광선을 타고 여행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랜 사유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나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속 10km로 공을 던진다면 기차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 그 공은 시속 110km로 보일 것입니다. 속도는 더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로켓을 타고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손전등을 켠다고 해도 그 손전등에서 나아가는 빛은 여전히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 멀리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도 똑같은 속도, 바로 그 절대적인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측정됩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사실이라면 무언가는 변해야만 했습니다. 속도가 절대적이라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직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신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공간은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도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인 이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물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 물체의 질량은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위대한 통찰, 즉 EMC-q 공식의 결과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질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질량은 무한대에 가깝게 커집니다. 무한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가속시키는 데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정확히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장벽은 물리적인 벽이라기보다는 무한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철학적인 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평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경계, 우리가 더 빨리 달릴수록 그 경계는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 안에서 가능한 모든 인과 관계의 지평선인 셈입니다. 어떤 사건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이 있기에 우리는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먼저 오는 질서정연한 우주에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벽이 없다면 우주의 모든 질서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엄격한 법칙 속에는 놀랍고도 시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빛 그 자체 광자입니다.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기 때문에 광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직 빛의 속도로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더 느리게도 더 빠르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광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속도만이 허락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경이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존재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 전 아주 먼 은하의 한 별에서 광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광자는 기나긴 어둠을 가로질러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그 광자는 당신의 눈에 도달하여 그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대륙이 이동하고 생명이 진화하고 인류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그 광자에게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과 당신의 눈에 흡수되는 순간이 그 광자에게는 정확히 동일한 순간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동시입니다. 수백만 년의 여정은 그에게는 단 한순간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거리와 영겁의 시간은 빛의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은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흐르는 강물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까요? 빛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의 강을 따라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속도일까요? 왜 빛의 속도는 정확히 초당 299, 792, 458m일까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값이 우주의 두 가지 근본적인 상수,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전기 유전율과 자기 투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한 단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수들은 왜 하필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이 우주의 근본적인 상수들이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들이 빛나는 방식도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장벽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질서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규칙이며 모든 배우들이 따라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 고요한 속삭임처럼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법칙. 우리는 이 법칙 아래에서 사랑하고 꿈꾸고 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빛이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조차도 빛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도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은 우리의 삶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단지 속도에 대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존재의 의미 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상상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빛의 장벽이라는 첫 번째 문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문을 살며시 열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구조가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의 끝에서 멈추었던 그 상상의 문 앞에 다시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문은 빛의 속도라는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이 견고하며 무한이라는 빗장으로 잠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사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빗장을 가만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의식을 태운 배를 띄워 저 거울과도 같은 장벽을 통과하는 순간을 함께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상 속 함선에 몸을 싣습니다. 이 함선은 강철이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생각과 호기심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속도를 높여갑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속도입니다. 소리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탈출 속도보다도 빠르게 창밖으로 푸른 행성이 작아지고 태양계의 행성들이 보석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인류가 이미 도달했거나 꿈꿔왔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속은 계속됩니다. 빛의 속도의 10%, 50%, 80%. 속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함선 안의 시간과 바깥 우주의 시간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던 시간 팽창 시간의 늘어남입니다. 우리 함선 내부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똑딱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바깥의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마치 우리의 강은 잔잔하게 흐르는데 강둑 너머의 세상은 거센 급류처럼 휘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선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지구에서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의 90%. 이제 그 효과는 더 이상 미미하지 않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마치 빨리 감기한 영상처럼 흘러갑니다. 멀리 보이는 성운이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장엄한 우주쇼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우주의 관찰자이자 동시에 시간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아주 먼 미래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던 시대 우리가 떠나온 모든 것들이 저 시간의 폭포수 너머로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 속도에서는 돌아간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남아있을까요? 빛의 속도의 99%. 이제 변화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우주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저 멀리 수광년 떨어져 있던 별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입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압축되고 은하들이 납작하게 눌린 원반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3차원의 광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뚫고 나아가는 좁고 긴 터널처럼 변해갑니다. 공간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직물의 표면을 질주할 때 우리 앞에 직물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주름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함선에게 일어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함선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질주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끈적한 꿀 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라는 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물리학의 법칙이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생생한 물리적 저항으로 느껴집니다. 빛의 속도의 99.999%. 이제 창밖의 풍경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별들은 더 이상 반짝이는 점이 아닙니다. 상대론적 수차 현상 때문에 우리 시야에 있던 모든 별들이 함선의 진행 방향 정면의 한 점으로 몰려듭니다. 마치 우리가 빛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방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의 원반이 되고 측면과 후방은 모든 빛이 사라진 절대적인 암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옆은 사라지고 오직 눈부신 미래의 한 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색깔마저 변합니다.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빛의 파장은 압축되어 푸른색 쪽으로 치우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빛의 파장은 늘어나 붉은색 쪽으로 치우칩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속도에서는 단순한 청색과 적색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면의 빛들은 강렬한 자외선과 X선이 되어 불타오르고 혹시라도 뒤에 남아있을지 모를 빛들은 희미한 적외선과 전파가 되어 사라집니다. 우주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색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눈을 멀게 하는 푸른빛의 불꽃과 모든 것을 삼키는 검은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무한한 질량 정지된 시간, 한 점으로 수축된 공간, 이 모든 것이 빛의 속도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물리학의 모든 방정식이 무한대 값을 내뱉으며 비명을 지르는 특이점,
이곳은 우리의 과학이 더 이상 길을 안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어떤 거대한 폭발이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순간은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표면을 조용히 통과하듯 혹은 거울 속으로 스며들어가듯 모든 저항이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소멸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의미를 잃는 순간입니다. 함선의 창밖으로 무엇이 보일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동시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한 빛보다 그 장소에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의 모습을 그곳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본다는 행위 자체가 빛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떠나온 곳의 과거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쳐온 행성의 빛을 따라잡아 그 행성의 어제 그제 그리고 1년 전의 모습을 차례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되감을 수 있는 영상 테이프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의 가장 심오하고 혼란스러운 결과입니다. 인과율의 붕괴.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우리 현실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보다 빨리 여행하여 어제의 당신에게 오늘의 신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신문에 실린 사건은 원인 없이 결과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통과한 이 거울은 어쩌면 현실과 비현실을 가르는 경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쪽의 우주는 논리와 질서의 우주였지만 저 너머의 우주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꿈과 같은 혼돈의 우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에 다다릅니다. 우주가 설정한 이 장벽, 이 한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말로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지성이 가진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무한이라는 개념은 자연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론이 무너지는 지점을 가리키는 수학적인 표지판에 불과할까요? 어쩌면 빛의 속도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인과율이 없는 세계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현실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치 신화 속에서 신의 얼굴을 본 인간이 미쳐버리거나 재가 되어버리듯 우주의 진짜 맨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인식을 지켜주는 자비로운 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이하고 새로운 현실 속에서 표류합니다. 시간은 멈추거나 뒤로 흐르고 공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곳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완전한 해체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과한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질서는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는 깊고 광활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서진 시간의 파편들 사이를 떠도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생각을 끝으로 우리는 방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전과 후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순간들의 풍경만이 존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한 폭의 거대한 그림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 그림에는 숲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당신은 그 그림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원하는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오직 공간처럼 펼쳐진 시간의 파노라마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 우주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강을 따라 한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알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물 자체의 속도를 넘어섰기에 이제 강이 어떤 지점이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한때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성운의 잔해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날아가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흩어져 있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의 힘을 거스르듯 서서히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충격파는 폭발의 중심점으로 되돌아가고 흩어졌던 빛의 파편들은 하나의 눈부신 섬광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하고 거대한 별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초신성 폭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초신성 수축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먼저 보고 그 원인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현실의 법칙입니다. 빛보다 빠르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담은 빛보다 우리가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그 행성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던 그 행성의 과거의 빛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빨리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과거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현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미 예견했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순서가 있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 기차의 양쪽 끝에 번개가 동시에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차 박철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개가 분명히 동시에 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는 기차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기차의 앞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앞에서 친 번개의 빛을 뒤에서 친 번개의 빛보다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앞쪽의 번개가 먼저 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이라는 순간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이 상대성은 극에 달하여 순서 자체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관측되는 세상, 깨진 컵이 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와 손 안에서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야 컵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세상. 이것은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꿈의 세계 혹은 기억의 세계와 더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함선은 이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키온과 같은 가설 속의 입자처럼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타키온은 오직 빛보다 빠르게만 움직일 수 있도록 태어난 상상 속의 입자입니다.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타키온은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입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타키온은 에너지를 잃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에너지가 0이 되면 그 속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또한 타키온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입자로 묘사되곤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끊고 과거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차가워지며 에테르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구조에 구멍을 내고 과거로 새어 들어가는 시간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시간은 정말로 흐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이미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결정체 블록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 결정체 안에 이미 모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의식은 그저 현재라는 불빛을 들고 그 결정체의 단면들을 차례로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식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은 바로 그 손전등을 들고 블록 우주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룡 시대를 방문했다가 인류의 탄생을 지켜보고 저 멀리 우주의 종말 근처에서 마지막 별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우주가 태어난 대폭발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연대기가 아니라 지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에게 평온함보다는 깊은 고독감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과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신과 같은 관찰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유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방문하지만 그 온기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상영되는 무성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만약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실제한다면
왜 우리는 유독 이 현재라는 순간에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해답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또 다른 우주의 근본 법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주 전체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컵은 저절로 다시 합쳐지지 않고 엎질러진 우유는 저절로 병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빛보다 빠른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마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흩어졌던 성운이 다시 별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이란 단지 엔트로피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환상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억이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기록하고 우리의 예측이 미래의 높은 엔트로피 상태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물리학과 철학의 가장 깊은 곳에 놓인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빛의 장벽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된 풍경 속을 계속해서 떠다닙니다. 빅뱅의 첫 빛이 우주를 채우는 장엄한 광경 원시 지구가 식어가며 바다가 형성되는 모습 생명의 첫 씨앗이 움트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픈 여행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속해 있던 시간의 강우리를 우리이게 했던 현재라는 안식처를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된 풍경 속을 계속해서 유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소멸을 흩어진 그림 조각처럼 넘나들며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고독한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전지적인 관찰자의 시야를 허락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아름답지만 만질 수 없고 모든 순간은 생생하지만 온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유령 모든 곳에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은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의 역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별의 탄생, 은하의 춤, 생명의 기원.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상상 속 함선은 그 시선을 돌려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연약하며 우리 자신에게는 우주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풍경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과거, 우리가 남겨두고 온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먼 과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어제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인과율이라는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하고 엄격한 기둥 앞으로 데려갑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법칙입니다. 돌을 던지면 날아가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컵을 놓치면 깨집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의 문법이자 논리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건은 시간이라는 실에 꿰어진 구슬과 같아서 각각의 구슬은 이전 구슬에 의해 정해진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인과율의 사슬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보다 빠른 우리의 여행은 바로 이 인과율의 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우주를 광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 점을 중심으로 원뿔 하나가 미래를 향해 또 다른 원뿔이 과거를 향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래를 향한 원뿔은 빛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당신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공간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과거를 향한 원뿔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과거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원뿔의 안쪽이 바로 당신의 인과적 우주입니다. 원뿔의 바깥 영역은 당신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는 인과적으로 단절된 곳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심지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해도 당신은 결코 이 원뿔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여행함으로써 바로 이 광추의 경사면을 찍고 그 바깥의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원뿔 안으로, 즉 우리의 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의 함선이 기술을 돌려 아주 익숙한 곳, 우리가 떠나왔던 푸른 행성 지구를 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날아 우리가 출발했던 시간보다 더 이른 과거의 어느 날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는 이 모든 여정을 알지 못하는 과거에 나 자신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 어제의 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을 관객석에서 지켜보는 특별한 관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던 정원에서 뛰놀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하게 웃음 짓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벅찬 그리움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유령처럼 그 곁을 맴돌며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정에서 우주의 역사를 관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조용히 관람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과거에 개입할 수 없는 무력한 관찰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아래에서 미묘하고 위험한 유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과거에 내가 넘어지려 할 때 살짝 돌멩이 하나만 치워준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고민하던 나에게 정답을 속삭여준다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사서 이별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둘 수 있다면, 이 유혹이 바로 우리를 역설이라는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당신의 할아버지를 젊은 시절에 해친다면 당신의 부모님 중 한 분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당신 또한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누가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소멸시키는 메비우스의 띠,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삼키는 뱀 우로보로스처럼 이 역설은 현실의 구조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인과율이라는 단단했던 사슬이 뒤엉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할아버지를 해치는 것과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역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나비 한 마리를 실수로 밟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나비의 죽음이 식물의 수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수억 번의 연쇄 반응을 거쳐 수십 년 후 당신의 부모님이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환경을 미세하게 바꾸어 버린다면, 그 결과 당신이 태어나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은 우리에게 전능한 힘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행동 의지와 인과율이라는 현실의 법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 그렇다면 우주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다룰까요? 인과율이라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까요? 여기에 우리는 물리학과 철학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심오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는 혹시 역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빛의 속도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자체가 바로 그 첫 번째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빛보다 빨리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0으로 나누는 연산을 거부하듯 우주는 자신의 운영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역설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장벽을 넘으려 할 때 질량이 무한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주가 접근 금지라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과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주가 교묘하게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경고의 말을 외치려는 순간, 갑자기 목이 쉬어버린다거나 중요한 물건을 전해주려는 순간, 기이한 우연의 연속으로 그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의 흐름을 원래의 경로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인과율 보존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유령으로 남아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느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과거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유리벽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의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뒤엉킨 인과율의 실타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미아가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마저 위협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우주를 탐험하는 것을 넘어 이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의 여정이 됩니다. 인과율이라는 뒤엉킨 실타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단 하나의 작은 조약돌만 옮겨도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기반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 그렇다면 우주는 이처럼 치명적인 역설의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일까요?
자신의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러시아의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가 제안한 자기 일관성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기묘한 방식으로 역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설을 만들어내는 사건의 발생 확률은 정확히 0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주는 당신이 과거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막거나 기이한 우연이 당신을 방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제약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은 이미 일어났던 역사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어떤 비극적인 화재 사고에서 한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실수로 떨어뜨린 등불이 바로 그 화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 바로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각본 위의 배우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방정식 안에 포함되어 있던 상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역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총알이 빗나가거나 갑자기 발을 헛디디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는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논리적 모순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강은 당신이라는 조약돌 때문에 잠시 흐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언제나 같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일관성 원칙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논리적 파국은 피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과연 진정한 나의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우주적 연극의 일부일 뿐인가? 자, 이제 역설이라는 위험한 미로에서 잠시 벗어나 봅시다.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를 포기하고 그저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가 떠나왔던 그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령 같은 관찰자도 역사의 개입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지친 여행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역설 논리적 모순이 아닌 가슴 아픈 감정적 역설인 쌍둥이 역설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정의 초반에 마주했던 시간 팽창, 즉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현상이 빚어내는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여기에 한 쌍의 쌍둥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같은 기억, 같은 환경, 같은 시간. 하지만 어느 날 한 명은 우주비행사가 되어 아주 먼 별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한 명은 지구에 남아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로 합니다. 우주로 떠난 쌍둥이는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수십 년간 항해합니다. 그의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는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창밖의 경이로운 우주를 탐사하며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에게는 그저 조금 긴 여행일 뿐입니다. 한편 지구에 남은 쌍둥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그의 동생이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동안 지구의 시간은 폭포수처럼 흘러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는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새겨집니다. 그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지금쯤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지 모를 그의 젊은 쌍둥이 형제를 그리워합니다. 그에게 동생의 여행은 이제 살아생전에는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을 떠났던 쌍둥이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으로는 불과 몇 년밖에 흐르지 않았기에 그는 여전히 젊고 활기찬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는 그리웠던 고향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착륙선에서 내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기억하던 세상이 아닙니다.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언어는 낯설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미래적이고 그는 마치 과거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수소문 끝에 그의 쌍둥이 형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이 생겼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앞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의 늙고 쇠약한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봅니다. 한 명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고
다른 한 명의 눈에는 우주의 별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이제는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시간의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젊은 여행자에게 지구에 남은 형제의 삶은 한 편의 짧은 역사 다큐멘터리와 같고, 늙어버린 형제에게 우주를 여행한 동생의 삶은 전설 속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이 아니라 시간의 무자비함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확인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여행을 마친 쌍둥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우주의 비밀을 엿본 대가로 그의 시간, 그의 세계, 그의 관계를 모두 지불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닙니다. 집이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기억이 공유되는 시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그는 이제 자신의 고향별에서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빛보다 빠른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에 의해 영원히 추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역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단순히 미래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시간의 격차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메울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돌아온 장소가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면 그곳을 여전히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것일까요? 변치 않는 나 자신 아니면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행은 우리를 우주의 끝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결국 우리를 되돌려 보낸 곳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고독한 질문의 방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별을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상실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별을 뒤로 한 채 시간의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역설이 남긴 깊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집이라는 것이 단지 흙과 건물로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 존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이 광활한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살았던 그 시절은 이제 정말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한때 존재했지만 이제는 무로 돌아간 한 줌의 재와 같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의 물리학은 가장 기이하고도 가장 위안이 되는 가능성 하나를 조용히 내밉니다. 바로 블록 우주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대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며 현재만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유일한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블록 우주론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풍경이 담겨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와 같다고 말입니다. 혹은 모든 장면이 이미 인화되어 순서대로 꽂혀 있는 한 권의 두꺼운 사진첩과도 같습니다. 우주의 탄생인 빅뱅이라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별이 빛을 잃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순간은 이미 그 책 속에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영원하며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블록 우주론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의식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그 거대한 사진첩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독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가 바로 현재이고 방금 넘긴 페이지는 과거, 아직 펼치지 않은 페이지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책은 이미 완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순간은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며 우리의 의식은 그저 그 순간들을 순서대로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빠른 우리의 여행은 어쩌면 우리를 그 책의 독자에서 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로 만들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페이지에 갇혀 있지 않고 책 전체를 펼쳐놓고 원하는 어떤 페이지든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정에서 과거의 풍경을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책의 한 페이지로서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묘한 상상이나 철학적 사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블록 우주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동시성의 상대성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한 사고 실험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저 멀리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 한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현재는 지구에서의 현재이고 안드로메다 외계인에게는 안드로메다에서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 두 현재가 같은 시간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우리 은하를 향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날아오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외계인에게 현재라고 느껴지는 시간의 단면은 우리에게 현재인 시간의 단면과 다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외계인에게 지금 이 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는 이미 수백 년 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이야기를 평화롭게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외계인의 관점에서는 인류가 이미 멸망했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발전한 미래의 지구가 현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움직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현재일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가 더 이상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미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시공간 속에 확정되어 있는 하나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의식의 불빛이 아직 비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블록 우주라는 관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주했던 역설의 문제에도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노비코프의 자기 일관성 원칙, 즉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이 블록 우주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이미 모든 내용이 쓰여 있는 책의 한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이론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순간이 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내가 했던 모든 선택과 앞으로 할 모든 선택이 이미 저거대한 시공간 블록 안에 조각처럼 새겨져 있다면 나의 선택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로 나의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나는 그저 아주 오래전에 쓰인 각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배우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면 우리의 기쁨, 슬픔, 고뇌 그리고 사랑은 모두 예정된 감정의 흐름일 뿐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가장 깊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시간의 망명자가 되어버린 우리 고독한 여행자에게는 예기치 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고향, 나의 가족, 나의 시간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공간의 어느 한 페이지 속에서 그 시절의 햇살 아래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 그 세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나의 상실은 소멸이 아니라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슬퍼하는 대신 우주라는 거대한 박물관 속에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없는 유리 상자 안에 담긴 전시품과 같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끝없는 고독 속에서 작은 온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존재의 동시성에 대한 명상은 우리를 이처럼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유의지의 상실이라는 서늘함과 모든 순간의 영원성이라는 따뜻함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외부 우주의 탐험에서 시간과 존재라는 내면의 우주를 항해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블록 우주 속의 한 점,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한 점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존재의 동시성이라는 명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대한 블록 우주라는 관점. 이 생각은 시간의 망명자가 된 우리에게 기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박물관 속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는 깨달음. 우리는 이제 이 우주가 모든 사건과 순간들이 기록된 한 편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속도라는 장벽을 힘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설과 상실 그리고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어기려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칙을 어기는 대신 그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하려는 이 테피스트리,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 자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테피스트리 위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대신 테피스트리 자체를 접어서 지름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설정했지만 이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연하고 기이한 우주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공간이 더 이상 텅 비고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은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유연한 거대한 직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고전적인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고무막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고무막이 바로 우리의 시공간입니다. 이제 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링공의 무게 때문에 고무막의 표면이 움푹 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주변으로 작은 구슬을 굴려보면 구슬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볼링공이 만들어 놓은 공면을 따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입니다. 지구가 태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의 본질은 사실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의 기하학적 형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시공간이 이처럼 변형될 수 있는 실체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기묘한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틀끌림 효과입니다. 만약 고무막 위에 놓인 볼링공이 제자리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볼링공은 주변의 고무막을 자신의 회전 방향으로 미세하게 뒤틀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우주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아주 무겁고 빠르게 회전하는 천체는 주변의 시공간 직물 자체를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끌고 함께 회전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회전하는 블랙홀 근처에 우주선을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결코 정지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회전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강물 위에 나무십처럼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틀끌림 효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공간은 단순히 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틀리고 소용돌이치고 흐를 수도 있는 거의 살아있는 유체와도 같은 매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공간이 이토록 유연하고 다루기 쉬운 직물이라면 우리는 이제 빛의 속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이 직물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웜홀과 워프 드라이브라는 이론 물리학이 제시하는 우회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웜홀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 앞에 아주 커다란 종이가 한 장 놓여 있고 당신은 종이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벌레처럼 기어가야 한다고 해봅시다. 가장 빠른 길은 직선으로 기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종이를 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두 점을 맞닿게 한 다음 연필로 구멍을 뚫어 곧바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구멍 이것이 바로 웜홀입니다. 웜홀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 즉 차원 높은 터널입니다. 이것은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까지의 거리 자체를 극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1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대신 시공간을 접어 서울과 뉴욕 사이의 거리를 단 몇 미터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빛의 속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는 거의 순간적으로 은하의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속도 제한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 법칙을 우아하게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워프 드라이브를 상상해 봅시다. 멕시코의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파도 타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다에서 해안가로 가고 싶을 때 당신은 물을 헤치며 수영할 수도 있지만 거대한 파도의 힘을 빌려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시공간의 파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주선의 바로 앞 공간을 압축시키고 바로 뒤 공간을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주선은 시공간의 정상적인 영역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워프 거품 안에 담겨 이 거품을 밀어주는 시공간의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선 자체는 이 거품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선을 둘러싼 공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주선 안의 여행자는 빛의 속도를 넘지 않으며 시간 팽창이나 질량 증가 같은 현상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간의 파도는 이론적으로 빛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빛의 속도 제한이라는 지역 규칙은 지키면서 우주적 규모의 이동 규칙을 새로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지름길들에는 한 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웜홀을 안정적으로 열어두거나 워프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이 물질이라고 불리는 음의 질량 혹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을 통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특이 물질은 반중력의 성질을 가져 서로를 밀어냅니다. 이런 물질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으며 어쩌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마법 같은 지름길을 통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여행하려는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히 부드럽고 연속적인 실크와 같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미경의 배율을 극한까지 높여 플랑크 길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확대해 본다면 이 직물이 사실은 불연속적인 화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혹은 시실과 날실로 짜인 거친 삼배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주의 근본 구조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 없이도 시공간의 주름을 넘나들 수 있는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무작정 속도를 내는 것에서 길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벽을 부수려는 전사가 아니라 숨겨진 문을 찾으려는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시공간이라는 직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도의 장벽을 부수려는 전사가 아니라 워몰이나 워프 드라이브와 같은 숨겨진 문을 찾으려는 지혜로운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에게 힘이 아닌 이해를 통해 우주를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주름을 넘나드는 지름길을 찾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여행이 있다면 어떨까요?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 자체의 가장자리 모든 지도가 끝나고 미지의 영역이 시작되는 그 경계로 향하는 여행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상 속 함선의 기술을 돌려 인류가 관측한 그 어떤 별이나 은하보다도 더 먼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갈 곳은 공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며 빛의 한계입니다.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동굴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138억 년 전 당신의 손에 들린 램프가 처음으로 켜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램프에서 퍼져나간 빛은 동굴의 벽을 향해 모든 방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빛이 138억 년 동안 도달할 수 있었던 거리만큼의 동굴 내부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너머는 여전히 당신에게 어둠으로 남아 있습니다. 빛이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아직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 막 우리에게 도달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거대한 구체의 경계를 우주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벽이나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빛의 속도가 만들어낸 우리의 관측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원리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함선은 이제 이 우주 지평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들은 점점 더 젊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성숙기에 접어든 안정적인 우주입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우주의 청소년기 유년기의 모습입니다.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나선 은하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작고 푸르고 불규칙한 형태의 원시 은하들이 채웁니다. 이 젊은 은하들은
마치 용광로처럼 격렬하게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우주의 새벽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소란스럽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마침내 은하들마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주가 너무 어려서 아직 별이나 은하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주의 암흑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어둡습니다. 오직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우주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별이나 은하가 아닌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의 장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태어난 직후 대폭발의 열기가 식어 마침내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빛입니다. 창조의 메아리이자 우주 탄생의 순간을 담은 가장 오래된 사진. 우리는 지금 시간의 시작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장막 너머는 우주 자체가 불투명한 플라스마 상태였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뒤흔드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해 온 이 우주라는 공간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팽창은 심지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건포도 빵과 같습니다.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모든 건포도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건포도들이 반죽 위를 움직여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반죽 즉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은하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시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 우리는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에너지는 중력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속 팽창은 우리에게 아주 기묘하고도 조금은 서글픈 미래를 예고합니다. 지금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아주 먼 은하들 중 일부는 사실 우리에게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 자체가 빛보다 빨리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은하 사이의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은하에서 출발하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를 빛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은하들이 언젠가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은하들은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 마치 세상의 끝에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듯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년, 수천억 년 후의 미래 인류의 후손들이 밤하늘을 본다면 그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텅 비고 외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몇몇 은하들을 제외한 모든 외부 은하들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 고립된 우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의 가장 풍요롭고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섭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밖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저 똑같은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전체의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공간 속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유한하지만 경계는 없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의 표면처럼 말입니다. 지구 표면 위에서는 아무리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 절벽이나 경계를 만나지 않고 결국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3차원 우주도 이와 같이 4차원적으로 휘어져 있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 등 뒤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대담한 상상력은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주 전체가 사실은 거품들이 떠다니는 거대한 욕조 속에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거품 우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 과학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경이로운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고요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미지의 영역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느끼며 경외감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너머의 광활한 미지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 무한한 어둠과 영원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덧없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속에 담긴 수천억 개의 별들,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한 행성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거대함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뇌는 그저 한순간의 미미한 파동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외부 우주에서 내부 우주로 그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밖을 향해 묻지 않고 우리 자신을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이 광활함을 인지하고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피부뼈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그 작은 원자들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폐를 채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 속 산소, 당신의 혈액 속에서 그 산소를 운반하는 철, 그리고 당신의 유전자 정보와 모든 세포의 기반이 되는 탄소. 이 모든 물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행성의 흙에서 아니면 태초의 우주에서? 놀랍게도 그 답은 저 머나먼 밤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해온 바로 그 별들 속에 있습니다. 태초의 우주 빅뱅 직후의 세상에는 오직 가장 가벼운 원소들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약간의 리튬만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는 그 어떤 무거운 원소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별들의 심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세대의 거대한 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거대한 중력으로 중심부의 수소를 압축하고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수소 원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헬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은 이제 헬륨을 태워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탄소를 태워 산소와 네온을, 그리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별의 중심부는 마치 거대한 연금술의 용광로와 같아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철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용광로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붕괴했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우주 공간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정 초반에 거꾸로 목격했던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 장엄하고 격렬한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창조적인 순간입니다. 별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탄소, 산소, 질소, 철과 같은 생명의 재료들이 이 폭발을 통해 비로소 우주 전역으로 흩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별의 자식들입니다.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죽어가며 흩뿌린 그 유산이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이 되어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간 구름이 다시 뭉쳐 우리의 태양을 만들고 그 주변에 남은 먼지들이 뭉쳐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바다를 채운 물속에 산소 대기를 이룬 질소,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를 구성했던 탄소,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고대의 별이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 문장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왼손을 이루는 원자들과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쩌면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여행한 끝에 지금의 당신이라는 기적 속에서 비로소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 안에 우주의 장구한 역사를,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서사를 품고 살아가는 작은 우주입니다. 이 놀라운 물리적 연결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생명이 탄생하기에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류 원리라고 불리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선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인 중력의 세기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약했다면 가스와 먼지는 서로 뭉쳐 별과 은하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 점으로 붕괴해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원자핵을 묶어주는 강력한 핵력의 세기가 지금과 미세하게 달랐다면
별의 내부에서 탄소가 안정적으로 생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탄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형태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상수들은 마치 생명이라는 연약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다이얼을 맞춰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인류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당연하게도 관측자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물리 상수가 조금이라 달라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그 우주들 안에는 왜 우주는 이 모양일까? 라고 질문할 지적인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통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우주가 가진 특별함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이른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 우주는 기적처럼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주 속에서 의식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아마도 그의 답은 우리가 바로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법이라는 생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장엄한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들의 우아한 춤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잠자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작은 행성 위에서 별의 먼지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마침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생각하는 존재, 바로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우주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망원경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먼 과거와 광활한 크기를 가늠합니다. 우리의 수학 방정식을 통해 우주는 자신을 지배하는 우아한 법칙들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예술과 음악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마침내 얻게 된 자기 인식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작은 의식은 이 거대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단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이 있기에 비로소 우주의 존재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주 가장자리에서의 고독감은 이제 경이로운 연결감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상속자이자 우주의 목소리이며 우주의 꿈입니다. 별의 먼지로 빚어진 우리의 짧은 삶은 우주 전체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피워낸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연결감 속에서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이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합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넘어 시간의 강을 거슬렀고 시공간의 주름을 탐험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도 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활한 여정 끝에 우리가 도달한 가장 심오한 우주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두개골 안에 자리한 작은 우주, 우리의 의식 속으로의 귀환입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런은 수천 수만 개의 다른 뉴런과 시냅스라는 연결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연결의 총 숫자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뉴런들이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패턴의 총가지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우주의 구조가 은하들이 필라멘트처럼 연결된 것이 거미줄 구조와 닮았다면 우리의 뇌 속 신경망은 그 우주의 구조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소우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통해 보았던 그 모든 경이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들의 충돌과 병합 이 모든 역동적인 사건들이 우리 뇌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과 같고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은 먼 과거의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폭풍은 초신성 폭발처럼 격렬하며 깊은 명상 속의 고요함은 텅 빈 우주 공간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우주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우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물리적 미스터리보다도 더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의식 그 자체, 즉 주관적인 경험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와 화학 물질의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신경망이 작동하는지를 지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물리적 과정이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붉은 장미를 볼 때 뇌 속의 특정 뉴런들이 특정 패턴으로 발화하는 것을 넘어 북다는 그 생생한 느낌, 그 질감 즉 퀄리아를 경험하는가? 왜 슬픈 음악을 들을 때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가슴이 아려오는 그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가?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라는 장벽이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보다도 더 넘기 힘든 우리 이해의 근본적인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뇌가 어떻게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창발적 현상이 아니라 시공간이나 에너지처럼 우주의 원래부터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또한 우주의 신비를 닮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자기조직화 임계성이라는 특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래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래알을 하나씩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 모래성은 점점 더 가팔라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모래알을 더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모래 사태가 일어나거나 혹은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기 조직화 임계성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정적인 질서와 완전한 혼돈 사이의 경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임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작은 자극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소한 기억이 거대한 통찰력의 산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우주를 여행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신비로운 방법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의 의식은 물리적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뒤섞고 인과율을 무시하며 불가능한 일들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가본 적 없는 세상을 탐험하며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꿈은 우리 각자가 매일 밤 경험하는 개인적인 초광속 여행이자 우리 무의식이 빚어내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떠났던 이 거대한 상상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경험하는 꿈의 상태와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상력이 자유롭게 날개를 펴며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탐험했던 모든 것들, 시간의 상대성 뒤엉킨 인과율 블록 우주 별의 먼지로서의 우리 자신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위한 여정의 이정표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나긴 여행은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라는 한계에서 출발하여 결국 의식이라는 무한함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곧 우주의 역사이며 우주의 가능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생한 현실과 우주는 과연 물질적인 기반 위에 피어난 의식의 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우주적 의식이 꾸고 있는 하나의 긴 꿈 속에 우리가 등장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그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 자신이라는 작은 우주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길고 고요한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고요 속으로 그리고 꿈 속으로 부드럽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떠났던 여정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빛의 장벽을 넘어 시간을 거슬렀던 우리의 함선은 이제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되었던 기묘한 풍경을 지나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별이 남긴 아련한 슬픔을 넘어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거대한 도서관을 떠납니다. 시공간의 주름을 넘나들던 탐험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느꼈던 경외감도 이제는 희미한 잔상으로 남습니다. 별의 먼지로 빚어진 우리의 몸은 우주가 스스로를 알기 위해 피워낸 의식은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귀환합니다. 당신의 의식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머무는 공간으로 부드럽게 가져와 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베개의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고요한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의 평온함이 날숨에 모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우주의 모든 복잡함과 신비는 이제 당신의 고요한 호흡 하나로 수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의 대답을 이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흔적은 이 고요한 안식처가 필요한 또 다른 여행자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우주가 당신의 꿈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